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특검이 오늘 오후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2일 오전에 영장 심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와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구치소 버티기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오늘 아침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1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도 강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혜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알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힘도 없는데 자꾸 연락해서 부담스러웠다. 명품은 받은 사실이 없다. 김건희 여사, 어제 특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입니다. 결국 오늘 김건희 특검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무실에 입실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오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 때문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이 달라붙어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다 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 우리나라의 국격은 또 한 번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 조금 전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상 초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첫 공개 소환이 이루어졌고 그 하루 만에 오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예상하셨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이 16개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혐의를 다 조사하고 물어본 다음에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소환 날 수사 대상이 됐던 것은 이미 특검에 의해서 증거 확보가 많이 된 부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을 통한 공천 개입,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한 어떤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증거가 제일 많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했기 때문에 네.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농후하다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치는 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상당해 보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내용입니다. 애초에 특검도 하루 소환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해야겠다.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잡았다고 봐야겠네요. 뭐 피의자의 진술 태도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만 전면 부인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으니까요. 그 정도 계획은 잡아놨겠죠. 네, 어제 예상하셨습니까? 네. 어제 JTBC가 가장 먼저 보도를 했죠. 예, 그걸 보고 저도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고 이 특검 쪽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로 이거 뭐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겠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일부는 시인을 하고 일부는 부인을 하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한두 차례 더 소환을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주요 혐의 4-5가지를 모두 다 부인을 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마당에서는 추가적인 소환 조사가 의미가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이건 바로 영장을 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JTBC의 첫 보도로 이제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증거인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이른바 지금 가만히 외부에 놔두면은 이른바 본인이 이렇게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2-3명의 행정관이 있지요. 오빠가 있지요. 그다음에 장모, 오빠의 장모, 본인의 모친, 그리고 통일교의 본부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더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한 차례 조사 이후에 바로 착수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 가지 더 짧게만 보완을 해드리자면은 글쎄요, 출장 조사 같은 것도 한번 시도해 봄직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 특검으로서는 뭔가 할 방법을 다 강구를 했다라고 한 이후에 이 영장 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었는데 아마 출장 조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사안이 아마 복잡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특검의 이번 조치는 저는 불가피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영장 청구의 필요성은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긴 했는데 출석엔 응하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전직 대통령 부인은 조금은 협조적이었어요. 다만 물론 가서는 전면 부인했다는 게 언론으로는 알려지고 있는데 김 여사 측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만은 좀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예. 그래서 순순히 조사에도 응했고 또 국민에게 아무것도 아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도 뭔가 책임의 규칙 사유가 나에게는 없다. 예. 공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 남편에게 뭔가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리고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지점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만은 피해보겠다라는 꼼수의 일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저는 긴급체포라도 해서 구치소에 있다가 영장 청구하고 바로 실질심사 받아서 구속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오늘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미 저는 구속영장은 다 써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래서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 혐의에 대해서 시인하는 대목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살펴서 전면 혐의를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진술이 지금 목걸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영장에 추가로 적시하면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저는 소환 조사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특검이 그동안 보여왔던 수사 행보를 봤을 때 당연히 예견된 결과였다고 봅니다. 특히 어제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기간이 짧았습니다. 수사 시간이요. 네. 5시 47분인가에 끝났잖아요. 예. 애초에는 심야 조사까지 예상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으로서는 심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100쪽에 관한 질문을 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도 안 돼서 끝났다는 것은 그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답이 굉장히 짧았다. 그리고 언론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부인하고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실효적 이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특검 측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나머지 16개,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 16개 사안이잖아요. 지금 구속영장에 표기된 3개의 사안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혐의도 예.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것이 특검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표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3가지 혐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이 3개의 의미를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과의 공범 관계를 적시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수십 회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여론조사를 시켰으면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 그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 이득을 얻은 거죠. 예. 불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이 공직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직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 죄는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로 측으로부터 YTN 인수와 관련해서 아니면 통일교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피스파크 사업 등등과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한 편의 내지는 좀 어떤 방법을 좀 도와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으면 예.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가 성립하는데 그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쉽게 다시 제가 만약에 풀어본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 사이의 그 청탁 그 3가지 혐의로 먼저 영장 청구서를 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다. 구속 전 피의자 신분 준비를 잘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그러면 일단 우리가 또 흔히 많이 접했던 나토 순방 목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의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혐의는 일단은 영장 청구서에는 빠졌거든요. 그러면 일단 확실한 것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계산일까요? 그렇죠. 일단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서너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려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문제가 더 확산이 되자 아니다, 진품 아닙니다. 이게 모조품입니다라고 사건 자체에 이 경중을 확 낮출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어제 얘기는 종로의 그 주얼리 그 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석 상가에서 200만 원대의 모조품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을 한 거를 잠깐 빌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서너 번에 걸쳐서 발언이 일치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도 이걸 갖고 영장의 팩트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조품이라면 진품이 어디에 있을 텐데 예. 진품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찾지를 지금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저 3가지는 거의 이 물증이라든가 이 증언, 증인 이런 거 확보가 되는 상황인데 최소한도 이 모조품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 팩트라고 할 만한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굳이 영장에 명기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품을 찾거나 네. 아니면은 더 확실한 그 제3자의 증인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지금 이제 이것은 구속된 이후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예. 이후에 처리를 하는 것이 수순이겠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신병 확보에 주력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혐의가 뭐 어제 조사받은 5가지 혐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1개 이상의 혐의들이 남아 있잖아요. 특히 양평고속도로 관련 부분도 가장 주목되는 하나의 혐의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뭐 모조품이건 뭐 진품이건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목걸이를 입수했다라는 것들을 특검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 보자라고 물었을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장에 적시된 이 혐의들을 가지고 구속에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 지점을 저는 노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오는 12일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전직 대통령 부인은 구속 기로에 섭니다. 만약 발부가 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두 사람 모두 구속 수감되는 사상 초유의 일. 다시 말하면 비극적인 대한민국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담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특집으로 이가역 라이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전직 대통령 부인이 출석을 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남겨서 오늘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어젯밤 8시 55분 특검 사무실을 나설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으니까요. 자제 좀 준비하신 거죠? 아니요.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좀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세요. 그래서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만 아니요. 간단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나요? 정강재 의원님, 예. 일단 출석할 때 아침에 비해서는 어제 저녁 모습은 건강을 더 변호인도 강조하고 있고 가방도 변호인이 대신 들었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 8시간 가까이 그 수사를 받다 보면 심신이 지치게 마련이겠죠. 뭐 당연히 그런 그 피곤이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심적으로 더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저는 영장 청구된 거의 대표 제명이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건데 사실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그분들도 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 갖고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전 그것만으로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알선수재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런 사유로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사안들은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그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이지 그게 뭐 여기에 그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거기서 중단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이나 이종호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끝난 것은 아니고요. 구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형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구속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다가 뭐 중간에 보석으로 나가거나 불구속으로 석방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구속이 안 됐던 거는 절대 아니다. 그 말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도망의 염려나 물론 발부의 요건이기도 하지만요. 뭐 사안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 우려 이 정도를 꼽잖아요. 네. 그럼 어제 특검은 어떤 것에 주력을 해서 청구를 해야겠다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겠죠. 예. 그중에 그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중에 사안의 중대성. 우리가 최순실 사태 때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안과 지금 김건희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을 비교하면 최순실 사태는 조족지혈이에요. 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국정농단 사안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죠. 전면 부인하거든요.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해도 본인이 직접 이른바 주가 조작 사범들이 뭐 얼마에 8만 주 때려달라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7초 만에 본인이 전화를 걸어서 매도 주문을 내는 육성 파일이 남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염려가 농후하다. 두 가지 면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안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최순실 사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김용남 위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목걸이 관련해서 잠깐씩은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전직 대통령 부인의 목걸이 관련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 알려진 그 진술과 또 바뀐 다른 제3의
진술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시죠. 네, 애초에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2022년 8월에는 이거 목걸이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이 목걸이 모조품이다라고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모친에게 선물로 준 걸 순방 때 잠시 빌려 찬 거다. 그리고 모조품을 구매해서 모친에게 선물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렇게 네. 해명이 달라지는 태도도 구속영장 청구에 좀 더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런 지점들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확실하게 느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진실이 하나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거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증거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목걸이 디자인이 2015년에 출시된 디자인이라는데 2010년에 저 디자인의 목걸이를 샀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빠에게 사줬다가 오빠네 집이 인테리어 하니까 잠깐 사돈 그 장모 댁에 맡겨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그런데 이제는 와서 어머니에게 사드린 거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에게 사드렸던 그 목걸이가 왜 사돈댁에 또 가 있는 거죠? 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10년에 뭐 홍콩에서 사온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또 종로의 귀금속 상가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2010년에 홍콩에서 사온 거라면 출입국 기록 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예. 거기서 2010년에 200만 원 주고 샀다면 저는 뭐 거의 진품에 지금 15년이 흘렀잖아요. 200만 원이면 지금은 얼마쯤 될까 비교도 해봐야 되고 출입국 기록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비단 이 목걸이뿐만 아니라 나토 순방 때 문제가 됐던 건 팔찌도 있었고 브로치도 있었잖아요. 두 개는 빌린 거고 하나는 뭐 소상공인에게 산 거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이거를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010년에 모조품을 엄마한테 사드리고 나서 15년,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12년이 지난 거죠. 대통령 부인이 됐어요. 엄마, 내가 그때 사드린 그 가짜 목걸이 있지? 나 그거 첫 해외 순방 가는데 나 그거 좀 하고 가야 되겠어, 엄마. 그거 좀 다시 빌려줘. 이랬단 얘기입니까, 지금? 예. 이거를 지금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그 국민들 앞에 처음 서서 심력기초 죄송하다고 해놓고 이런 거짓말을 지금 믿으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빨리 시켜서 제대로 진술을 받고 죗값을 응분의 그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게 지금 특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언론 보도, 오늘 아침까지 언론 보도를 저희가 제목을 모아봤는데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각종 혐의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지 않아도 모두 부인을 하는, 전면 부인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글쎄요, 뭐 이 중차대한 그 특검과 이 소송 이런 그 기소를 앞둔 이런 거에 뭐 전략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참 민망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다 혐의를 부인을 해버리면 그것을 특검이라든가 이전에 수사를 했던 경찰 또는 이전에 했던 검사들 모두 다 이제 무능한 그런 이 검사가 되는데요. 저는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제목이 약한 한두 개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게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맞다. 그런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인정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른 것들에 대한 신빙성이 더 와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면은 이런 것도 그럼 김건희 여사 쪽 주장이 맞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부인을 해버리면은 뭔가 숨기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안 하는구나라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이 특검이 시작될 때 사실은 뭐 충분히 예견이 된 겁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4년 전 윤석열 그 후보 시절에 그 당시에 학력을 그 당시에 좀 부풀렸다라는 그런 걸로 국민의힘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게 다 저희 불찰이겠다. 만일에 이 윤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아내로서의 지위에 충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많은
이 이른바 대국민 약속을 한 그런 장면이 저희가 떠오르는데요. 그대로 했으면 바로 저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입니다. 그대로 했으면은 바로 오늘 같은 이런 그 특검, 김건희 특검이 있지 않았을 기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매우 사실은 좀 후회스러운 점이 저부터 있었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동정을 하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 넘어서는 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왜 수사를 정당하게 받지 않느냐라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예.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방송 직전에 영장 심사 일정이 법원으로부터 공지가 됐습니다. 오는 12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아마 또 이때도 법원 앞으로 포토라인이 설치돼서 들어오는 장면을 많은 취재진들이 또 저희도 특보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님 오늘 법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여쭐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영장 심사를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법원에 일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봐서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 중에 누가 봐도 그 김건희의 구속만은 막으려고 했던 게 그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고 법원에게 그냥 알아서 발부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변명할 기회를 안 갖는 거. 따라서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예.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 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영장 재판에 참석해서 여전히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 뭐 이런 취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물론 전망 예단의 영역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영장 청구의 그 요건에 비춰보면 네.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선 뭐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 뭐 그것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에 염려라는 측면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표현을 하자면 99.99%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9.99%. 정강재 의원님. 뭐 객관적으로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동안 특검이 신청했었던 구속영장이 잇따라 발부가 됐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지금 알선수재 물론 사안은 다릅니다만 김건희 여사도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분들이 뭐 집행유예 정도의 그것도 정범이 주범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저는 뭐 구속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예. 다른 알선수재나 정치자금과와 관련해서는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예. 여야 패널 모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감옥 간다. 국민 보기 참담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선 지면 윤 대통령 부부 모두 감옥 간다 경고했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짧게 좀 논평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구치소 버티기로 이제 이슈를 넘어갈 건데 이 네 분 지금 이 상황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그 상황. 외신에서는 벌써부터 한국 이 정세에 대해서 좀 보기 민망한 수준으로 제목을 달기도 하더라고요. 뭐 속옷 차림으로 버티기 오늘도 했다 등등으로요. 김용남 의원부터 한번 짧게 논평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뭐 부부 동시 구속이 드물기는 합니다만 사안에 비춰서 동시 구속을 안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홍준표 전 시장이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문구는 표현을 상당히 까다롭게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대선 지면 윤통 부부 모두 감옥 간다고 경고했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썼잖아요. 대선을 진 거는 사실은 홍준표 전 시장이 진 건 아니죠. 최종 후보가 못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부 모두 구속되는 상황이 대선 패배 때문이고 그 대선 패배는 본인의 패배가 아니고 김문수 전 후보의 패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부부 모두 구속되는 데 있어서 원인 제공을 본인과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에게 떠넘기는 듯한 의중을 담은 것 같아요. 뭐 끝까지 정치적입니다. 나를 꼽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 결과는. 그렇군요. 뭐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 그 논법으로 글을 올렸다 할지라도 뭐 그거 구구절절 해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두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된다면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맞아 김건희 씨가 그러면은 국민에게는 그건 더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빨리 이 내란 상황을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가 빨리 구속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 그토록 윤석열 씨가 외쳤던 공정과 상식, 법 앞의 평등이 그 기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구속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는 국가적으로 불행하지만 두 사람 모두 구속이 안 되는 그 자체가 더 국민들에겐 참담할 것이다. 네. 먼저 홍준표 전 대표가 바로 이 상황에서 저렇게 무슨 논평을 하듯이 하는 거 글쎄요 참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말 안타깝다라고 끝을 맺었는데 정말로 순수하게 안타까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음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글쎄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논평을 하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지난 대선에는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뿐만이 아니라 어느 세력이 이겼으면 다음 반대편의 진영에서는 교도소를 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으면은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부인도 유죄 판결을 만들 그런 지금 법적인 사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이기면은 바로 부부가 구속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시중에서 어떤 자그마한 근거를 갖고 많이들 화제가 돼 있는데요. 만약에 동시에 부부 구속이 되면은 글쎄요 제 기억에 이철희 장영자 대규모 어음 사기 사건으로 몇 번을 대한민국을 크게 흔들어 놨던 이철희 장영자 사건의 부부 동시 구속 이후에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만은 상황인데 아무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참 불행한 일이 곧 현실로 닥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 시절에 집권 여당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정치를 시작했었는데 뭐 나름의 목소리를 낸다고는 했지만 그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이 본인 집권 시절에 본인 가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추상처럼 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더 크게 드는 대목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왜 김현철 아들 김현철 씨를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또 김대중 대통령도 이른바 홍삼 트리오라고 아들 3명이 다 구속되는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본인의 집권 시기에 했었던 결단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불명예스럽게 탄핵까지 이르게 됐고 결국 부부 2명 모두 구속되는 위기에 몰린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당시 상황을 왜 그대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 짙게 드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에 서울 구치소에 있는 이른바 버티기를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려고 진입해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여 만에 불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크게 반발했고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 여기서 어제 있었던 부인에 대한 그 조사 관련해서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한 게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말하기는 그런 건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의 소환 통보가 있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곧바로 이거 정치 탄압이다, 나 하나로 족하다 이런 입장을 냈었는데 어제 부인의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던 겁니다. 김명남 의원님, 좀 네. 태도가 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본인 코가 석자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매번 소환 내지는 부인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는 것도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글쎄 영장 청구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면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인터뷰를 할 때는 영장 청구 사실이 아직 알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언급 없었다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윤석열 측 변호인을 통해서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내일이라도요. 예. 정광재 의원님. 지금 뭐 체념의 단계 수준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아주 격앙된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그렇고 어제 있었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금 수감돼 있기는 하지만 지상파를 비롯해서 뉴스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또 특검을 이끌어봤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면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되고 법원에서도 발부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아침에 특검의 영장 재집행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상당히 높게 드러냈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마치 그 현장에서 본 듯한 내용을 그대로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관련자들에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네, 10명 정도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특검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도 그 정도 인원이 체포영장의 집행에 동원됐다라고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동일한데 한쪽은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집행이었다. 그리고 특검 측은 완강한 거부 때문이었고 건강 상태가 부상의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 이렇게 입장이 좀 전혀 달라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어제 소환 조사 받으면서 중간중간 속보로 본인의 건강 상태가, 그러니까 변호인 측 이야기겠죠. 예. 본인의 건강 상태가 윤석열 씨보다 더 나빠. 막 이런 속보들이 떴어요. 온갖 나쁜 짓은 부부가 다 해놓고 서로 더 아프다고 지금 하소연하고는 이 모습도 정말 볼썽사납고요. 변호인들이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면서 구속된 피의자 팔다리 잡고 뭐 이렇게 끌어내려 한 것은 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뭉개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처음 아닌가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라고 주장하려면 부인은 잘못이 없다라는 가로 열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김건희 특검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죠. 그리고 본인의 책임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아프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뭐 눈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온갖 얘기 다 했는데 젊은 교도관들 10명이 덤벼들어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강력히 버텨가지고 그걸 실패했다고요? 아픈 사람 맞습니까? 좀 너무 부끄럽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정말 더한 추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예. 점에서 특검이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를 시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행위들이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정말 참담한 심정을 갖게 하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로 영장 기한은 이제 끝났거든요. 체포영장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참 의자를 들었다가 놓치면서 땅에 떨어졌다 하는 얘기 참 지난번에 소구 차림으로 설명하면 그 장면이 이렇게 우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정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마음이 어떨까, 왜 어떤 생각으로 완강히 이 거부를 할까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그런 거죠. 특검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응할 수가 없다. 즉 불법 특검이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 특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휘말릴 생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걸 텐데요. 저는 여기에서 자꾸 이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른바 작년 4월 10일 날 총선에 3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 특검을 수용을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그것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 2명이 찾아가서 지금 상황에서 총선도 앞에 있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만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혹여라도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특검은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화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총선 3개월 앞두고 김건희 특검을 총선 이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최소한도 20-30석은 더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 말씀대로 그게 되면 지금 같은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거나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인 특검은 없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로 글쎄요. 그것도 또 하나의 역사의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는데 그 당시의 사안도 실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뭐 민망한 거 넘어서 이 체포 불응 이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도 도리를 생각을 하면은 체포에 응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 윤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의 도움이 되지를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 그 법률 대리인이 구속된 피의자 팔다리 붙잡고 끌어내려 시도했다. 이거 역사상 처음이다. 라면서 반발을 했는데 김용남 위원님. 네. 구속된 피의자가 안 나오니까 팔다리 붙잡아서라도 나오라는 게 법무장관의 지시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법무장관의 지시 취지를 뛰어넘어서 우선 일단적으로 체포영장의 의미가 그런 거죠. 예.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해 주는 거는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물리력, 강제력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거지 피의자가 싫다고 하면 그냥 중도에 그만두거나 피의자에게 어떠한 그 손도 대지 말라는 의미에서 발부되는 영장은 기본적으로 그런 영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건 영장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들의 주장은 억지고요. 사실은 다른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가 저런 행동을 했으면요. 진작에 팔을 뒤로 꺾어서 수갑 채워서 끌고 나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벌써 저 독방이 아니고 징벌방을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누울 수 없는 그야말로 벌을 주는 징벌방에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디서 큰 소리를 칩니까? 무리한 영장 집행이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장이라는 그 취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김용남 위원의 평가였습니다. 일단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국민의힘 소식도 다룰 게 많습니다. 백다 앵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가 불발된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4강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하면서 찬탄 대 반탄 대결 구도가 뚜렷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반탄 후보의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유튜버의 머리를 조아린다. 제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이냐. 찬탄파 후보들 사이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전직 대통령 후보의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갈림길 위에서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 때문일까요? 오늘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 16%라는 역대 최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길심 혹은 윤심만 바라보다가 정작 민심은 거스르고 있는 거 아닌지 제1야당을 향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서 주진우 의원이 탈락하면서 기존에 5명 중에 이제 4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찬탄 후보 대 반탄 후보 딱 2대2 구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탄핵이 제가 속한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무지막대한 그런 영향 끼치는지가 바로 저기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주진우 후보는 이 중도층을 겨냥한 세대 교체를 주장을 했는데 글쎄요, 청문회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초선의 한계 그리고 중도가 아직은 설당이 없다는 그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이 국민의힘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정말 어마무시하고 앞으로도 또 상당 기간 이 이른바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면서 상당히 힘들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그대로 찬탄 2명, 반탄 2명이 물론 언론에서 저런 그 구도라든가 이 조어를 찬탄, 반탄을 얘기를 한 거지만 예. 저것도 어느 엄연히 또 현실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의 또 일반 여론조사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것은 지금 선뜻 뭐 이렇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당으로서는 어느 누가 당대표가 돼도 지금과 같은 전혀 새로운 정당 그리고 정말 이를 기반으로 정말 튼튼하고 건전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그런 정당으로 모습을 바꾸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저 2대2 구도 속에 예. 그대로 녹아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좀 지성을 발휘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그 신새벽에 그때도 당원들의 힘으로 어찌됐건 원점으로 되돌린 그런 모습을 그 일반 국민들은 목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정말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떤 후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우롱하는 듯한 그런 윤석열 씨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도 김문수 후보가 가장 지금 당대표를 유력하다고 하는 후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복당의 기준도 없나요? 그 당은? 복당을 시키겠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긴 뭐 전환길 씨도 하자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이니까 뭐 복당도 가능한 모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안 될 텐데 어느 분이 결선에 올라갈지 아니면 뭐 단번에 1차에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이제 2차 결선은 가서는 이제 8대2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원 투표 80, 네. 국민 여론 20입니다. 당원들의 아마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발 좀 올바른 방향으로 보수가 다시 서는 방향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 난망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참 안타깝네요. 예, 정광재 의원님. 안철수, 조경태 이 두 후보,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잖아요. 두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단일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예. 아마 두 분 모두 이게 사자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 그 5월 3일 우리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도 이른바 찬탄 둘, 반탄 둘 이렇게 됐고 찬탄 1명, 반탄 1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두 후보는 그 결선 후보로 가는 한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보다 좀 상황은 어려워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여러 조사를 보면 이른바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분들의 조사 결과가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5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 경선 선출 때보다도 오히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진 것은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도 여러 면에서 우리 당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여러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이 2017년에 우리가 탄핵을 당한 이후에도 다시 집권 또는 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부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전에 있었던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구치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 검진을 했고요. 법무부가 진료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조금 전에 알려왔습니다.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 진료 결과 건강상의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무부의 객관적인 의료 진단에 따라서는 부인이 되는, 기각이 되는 주장이 되는 셈입니다.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 진료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 20%, 이 이제 투표가 반탄파에 유리한 구도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조경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고도 흥행에도 좀 도움을 얻고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십니까? 정강재 의원은 낮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보면 당대표 결선 투표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경선을 치러서 50%를 넘는 사람이 없으면 1, 2등이 결선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필요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두 사람 중에 안철수, 조경태 의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2등까지만 들어가면 결선을 또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 지지 선언을 한다든지 세를 몰아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 전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매우 낮아 보이고요. 다만 경선 룰과 관련해서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면 국민의힘은 적어도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 그것도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을 따지지 않고 오픈해서 묻는 정도의 룰은 가져가야 어떤 변화나 혁신을 꾀할 수가 있는데 점점 그 룰도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국민의힘의 회복 가능성 이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전한길이라는 키워드가 국민의힘 관련 뉴스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오늘 오전에 전한길 씨와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온갖 인권 침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옷을 벗었느니 뭐 누웠느니 이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제가 알았으면 반대했고요.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김혜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시야에서 사라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주장했던 국민 경선 100%였다면 판도는 좀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아예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유일한 성과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지금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 방송에 나가지 말았어야죠. 저기 나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계엄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한다면서도 뭐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윤석열 씨랑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2시간짜리 계엄이었고 경고형이었고 아무 일도 없지 않았냐. 심지어는 그 추종자들은 계몽령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JTBC를 비롯한 방송사들 단전 단수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이 방송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일어났고 정치인들은 다 잡혀갔을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또 국회에서 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가서 해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당인데 지금 아무도 안 다쳤고 아무도 안 죽었다? 이게 지금 보수 그 제1야당의 당권 주자가 할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동연 의원님, 네.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에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뭐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 대선 과정에서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한 거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엄에서 누가 죽었거나 다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글쎄 번복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이게 일반적인 계엄, 이른바 수백 명, 수천 명이 살상을 당한 일반적인 계엄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란이라는 그런 프레임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빠지면 안 된다. 내란은 끝까지 재판이 완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내란을 수용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재판이 왜 필요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일반적인 계엄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마찬가지로 또 제2당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을 품어야 된다. 지금 나라까지 떨어진 국민의힘 지금 16%까지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조차 갈라치거나 이런 거 하면은 정당이 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물을 큰 바다가 수용을 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제2당까지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2당은 가능하지 않겠죠. 2% 이제 예. 후반부에 인터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제가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만 예.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상계엄, 우리 헌법에 비상계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비상계엄이고 합법적인 비상계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불법적이죠. 그 상황이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다른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수계로 기소가 된 것인데 내란 수계의 법정형은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발언대로 그 비상계엄 과정에서 누가 죽거나 다쳤으면 결론은 거의 하나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뿐이지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란 수계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유죄가 아니라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망언에 가깝거든요. 예.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정강재 의원님께 여쭐 건데요. NBS 여론조사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16%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저 지지율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재입당 받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거든요. 이 16%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현직 대변인으로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입당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 리더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당규에도 분명히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물론 그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탄핵 재판 결과 위헌 위법한 그 계엄을 했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당에 그 재입당한 일은 없을 겁니다. 또 하나 NBS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리 당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본다면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명하게 답을 못하니까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붙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예. 결국 우리 편만 똘똘 뭉쳐도 뭐 나머지 그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거나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거나 이게 얼마나 요원한 과제인지를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분과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